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차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차용증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또 그 차용증의 작성 방법이나 차용증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차용증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차용증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만 고민하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는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대여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여 금액을 얼마의 이자로 빌려줬는지에 대한 이자, 물론 약정을 하셨다면 약정 이자를 적어야겠고요. 설사 약정을 안 하셨다 하시더라도 법정 이자인 연 5% 이 정도는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를 할 건지에 관한 변제 시기, 그런 걸 적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가해서도 들어가면 좋을 게 이제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변제 시기에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가 이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넣어 놓게 되면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 애정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정한 위약금만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을 넣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약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약 조항을 당사자 간에 그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별도로 약정한 게 있다면 그 차용증 내용의 특약 사항을 별도로 마련을 하셔서 거기 내용에 모든 걸 담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향후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특약 조항을 주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한이익 상실 조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자는 1년간 납부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자 납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3년의 변제 시기를 앞당겨서 바로 변제를 하게끔 하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 조항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를 적는 거예요. 당사자란에는 당연히 이제 차용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이름하고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명과 날인을 해야 되는데요. 서명을 하는 것도 좋고 날인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인감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지 않고 향후에 이제 그런 당사자의 서명에 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차용의 당사자가 만약 법인이었을 때 그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당사자가 되면 만약에 법인이 이제 법인이 파산하거나 법인의 어떤 자력이 없을 때는 더 이상 뭐 청구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면 대표자나 이러한 그 법인의 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이제 법인의 자력이 향후에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대표자 연대보증인을 하게끔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가 공증제도를 좀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차용증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차용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차용증만으로는 별도의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처음부터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증법률사무소나 공증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법원의 별도의 판결 없이도 그 공증증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처음부터 하시면 이제 향후에 강제집행할 때 좀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요즘에는 뭐 자주 발생한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상가사, 그러니까 이제 가사와 관련된 금전적 거래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차용의 목적이 아이들 학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어떤 가사 생활에 관련된 차용이라면 그거는 당사자인 주부뿐만 아니고 그 남편한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혹시 주부가 돈이 나중에 향후 없다 하더라도 그 남편은 자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의 이제 활용 방법하고
그 다음에 차용증을 분실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용증의 활용 방법은 이제 뭐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이 향후에 돈 안 갚았을 때 이거를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구할 때 차용증은 이제 처분 문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면 좋고, 또 가압류나 가처분 뭐 등등등 어떤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할 때 그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용증을 분실했을 때의 문제인데요. 차용증은 사실 분실이 되더라도 그 차용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차용증이 없더라도 뭐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돈을 빌려줬을 때 이체 내역, 그리고 그 차용과 관련된 어떤 관련된 증인을 좀 확보해 놓으시면 그 차용증이 분실하더라도 법원 재판 도중에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입증을 하신다 그러면 그 차용 사실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혹여나 분실되더라도 돈을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관련된 증거를 잘 취합하셔서 법원에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